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겨울 새벽 병원 뒤 골목. 청소부 정희는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신분도 보호자도 없었어요. 겉옷도 신발도 제대로 없이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정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25년 전 사라진 아이의 진실을 밝히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겨울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정희는 두꺼운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쳤어요. 손은 주머니 깊숙이 넣었지만 금방 시렸죠. 아침 일찍부터 병원 청소를 시작해야 하니 서두르지 않으면 늦어요. 정희는 오늘로 이 일을 한 지 12년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벌어 혼자 살아왔어요. 자식은 하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들이 있지만 자주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요. 정희는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가로등 불빛이 발밑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동네 종합병원 뒤편 골목은 늘 한산했어요. 이 시간엔 특히 더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골목 모퉁이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니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르신?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 한 벌만 입고 있었어요. 겉옷도 없었습니다. 신발은 한 짝만 신고 있었고 양말에는 구멍이 나 있었어요. 오래 걸은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여기가 어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정희는 재빨리 할머니의 옷을 확인했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어 봤어요. 신분증이 있을까? 핸드폰이 있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명함도 어떤 신분증도 없었어요. 겉옷조차 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이렇게...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추운 새벽에 할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병원 쪽을 바라봤어요. 바로 앞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사람 데려올게요. 정희는 할머니를 벽에 기대게 한 뒤 병원 쪽으로 뛰어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로 들어갔어요. 당직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봤습니다.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뒤편 골목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간호사는 즉시 당직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가 나왔어요. 어디에 계세요? 뒤편 골목이요. 빨리 가봐야 해요.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도 함께 뛰어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의사가 재빨리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체온증입니다. 오래 추위에 노출되셨어요. 간호사가 할머니를 살폈어요. 겉옷도 안 입으셨네요. 신발도 한쪽밖에 없고 발에 상처도 많아요. 간호사는 정희를 봤습니다. 신분증 같은 건 없나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응급실로 옮기죠. 그런데 행정팀 직원이 달려왔어요. 잠깐만요. 신원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의사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행정팀 직원은 할머니를 내려다봤어요. 남루한 옷차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한쪽만 신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직원은 머뭇거렸어요. 노숙자 같은데 보호자가 없으면.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노숙자라고 해서 치료를 안 한다는 건가요?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요. 정희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래도 일단 응급실로 옮기셔야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정희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옮기고 나중에 처리하죠. 행정팀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할머니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정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민준이 어디 갔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을 찾는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 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준이라는 아들이 있구나. 그 이름이 정희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그 이름을 불렀어요. 민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들것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도 함께 따라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은 환한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침대로 옮겨졌고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한쪽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할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어딘가 품위가 있었어요. 손톱은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손은 거친 일을 하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이분은 노숙자가 아니야. 정희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누군가 이분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혼자 이런 곳에 계셨을까요? 간호사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보호자세요? 아니요. 제가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할머니한테 신분증도 없었고요.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 확인해 봐야겠네요. 의사가 다가왔어요.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추위에 노출되셨어요. 보호자는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할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일단 입원시키고 천천히 확인해 보죠. 간호사가 정희를 봤습니다. 여사님, 출근 시간 되지 않았어요? 정희는 시계를 봤어요. 출근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가봐야겠네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희는 할머니를 한 번 더 봤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조금 안정된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곳에 혼자 남겨진 두려움. 가족을 잃어버린 두려움. 정희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청소 도구함으로 향하면서도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두려움 가득한 눈빛, 무언가를 찾는 듯한 손길, 그리고 중얼거렸던 그 이름, 민준이. 정희는 걸레를 짜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였겠지. 청소를 하는 내내 정희는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다시 병실 쪽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정희는 문 앞에 잠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정희를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병원이에요. 할머니가 밖에서 쓰러지셔서 모셔왔어요.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난 왜 거기 있었을까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도 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집이 어디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기 집도 기억 못하는 할머니. 천천히 생각나실 거예요. 정희는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들이요? 내 이름이 민준이었나? 정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까 할머니가 중얼거렸던 그 이름. 민준이가 맞나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에서 찾아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정희를 가만히 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여기서 청소 일하는 사람이에요. 할머니를 발견해서 모셔왔어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정희는 할머니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할머니가 다시 중얼거렸어요. 내 이름이 뭐였더라?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가족도, 집도, 이름도 잃어버린 사람. 그런 할머니가 이 넓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퇴근 후에도 할머니 생각을 멈추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작은 원룸.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자 정희는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바쁘지 않아? 요즘 일 힘들다며. 괜찮아. 너는 잘 지내고? 응, 나 괜찮아. 엄마나 몸 챙겨. 짧은 통화가 끝났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은 깜깜했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할머니를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하지만 정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할머니와 자신 사이에는 무언가가 있다고.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곧 밝혀질 무언가가. 정희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중얼거렸던 그 이름. 민준이. 그 이름이 정희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왜 할머니는 자기 이름도 집도 기억 못하면서 민준이라는 이름만은 계속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정희는 왜 이 할머니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됐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왔네요. 할머니는 정희를 알아봤어요.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물 가져왔어요. 정희는 컵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이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그랬구나. 기억이 안 나.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시간과 사람을 자주 헷갈렸어요.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를 보고 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희만은 달랐습니다. 정희가 올 때마다 할머니는 알아봤어요. 그날 오후, 정희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낯선 남자가 간호사실에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희와 마주쳤어요. 실례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한서 재단이사 김민석? 저는 한서 재단이사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정희는 명함을 받았어요. 재단이요? 김민석은 할머니 병실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정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사흘 전 실종 신고가 들어왔고 오늘 아침에야 이곳에 계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저 할머니가 재단 회장이라니. 김민석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도 따라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민석이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김민석을 봤어요. 하지만 눈빛에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김민석은 잠시 멈칫했어요. 저 김민석입니다. 회장님 곁에서 30년째 일하고 있는 김민석? 할머니는 이름을 되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석은 표정이 굳었어요. 정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분이 회장님을 발견하신 분인가요? 네. 제가 새벽에 골목에서 발견했어요. 김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측에 신원증명 서류를 전달하겠습니다. 김민석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회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모셔가야 해서요. 언제 모시고 가실 건가요? 내일 퇴원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김민석은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정희는 할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할머니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걸까요? 정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희는 물컵을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물을 받으려 가는데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 낡은 갈색 봉투였어요. 정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김민석이 지나간 자리였어요. 봉투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비쳐 보였어요. 정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오래된 사진.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아기 사진이었어요. 100일쯤 되어 보이는 아기.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목에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금색 목걸이. 100일 기념으로 해주는 그런 목걸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 100일 기념. 그리고 날짜. 25년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할머니가 계속 부르던 그 이름.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여사님, 그거 어디서 났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간호사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할머니 소지품이에요. 할머니 소지품이요? 네. 할머니가 입원하실 때 옷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사진 한 장뿐이었죠.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간호사는 복도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까 김민석 이사님이 제가 확인하겠다며 가져가셨거든요. 그런데 왜 바닥에 떨어져 있죠? 이상하네. 정희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김민석이 이걸 가져갔다가 떨어뜨린 거야?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아기가 누군지 아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할머니 가족인가 봐요. 실종 신고 들어왔을 때 확인했는데 할머니가 독거노인이시래요. 자식도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요? 네. 기록상으론 그렇더라고요. 정희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럼 이 아기는 누구지? 이거 김민석 이사님한테 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 네. 제가 전해드릴게요. 정희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김민석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침대 옆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만히 봤어요. 100일 아기. 목에 걸린 작은 금목걸이. 그런데 왜일까요? 정희는 그 목걸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테이블 위에 사진을 봤어요.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가만히 봤습니다. 정희는 할머니를 지켜봤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하던 눈이 조금씩 또렷해졌어요. 할머니는 사진 속 아기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사진 속 목걸이를 가리켰어요. 이건 내가 해준 거야. 그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희는 할머니를 지켜봤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정희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기 사진, 100일 목걸이, 그리고 할머니의 눈물.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해준 거야.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청소 도구함으로 향하면서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사진을 가슴에 안은 모습. 할머니는 그 목걸이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희도 그 목걸이가 낯설지 않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봤어요. 아, 당신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또렷했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어요. 그런가 오늘은 머리가 좀 맑은 것 같아. 정희는 물컵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물 드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였지? 정희예요. 정희. 할머니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좋은 이름이야. 정희 고마워. 뭐가요? 매일 와줘서 물도 갖다 주고. 할머니의 손이 정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 같은 노인네한테.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정희를 가만히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다가 작게 말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면 마음이 편해.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석이었어요. 회장님. 할머니는 김민석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 어제 왔던 사람인데요. 김민석은 정희를 봤습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왔어요. 김민석도 따라 나왔습니다. 회장님을 외곽 요양시설로 모시려고 합니다. 정희는 김민석을 봤어요. 요양시설이요? 네. 집에서 모시기엔 회장님 상태가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외곽이라면 어디쯤인가요? 경기도 쪽입니다. 시설이 좋고 조용한 곳이에요. 할머니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김민석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장님께서는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희는 병실 문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언제 가시는데요? 내일 오전에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김민석은 정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회장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민석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외곽 요양시설. 그렇게 되면 할머니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정희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청소를 하는 내내 정희는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다시 병실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정희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정희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할머니. 손 잡아줘.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가요. 여기 있어요. 내일도 올 거야?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내일 외곽으로 가요. 정희가 망설이는 걸 눈치챘는지 할머니는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 그냥 오늘 손 좀 잡고 있어줘.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네, 할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할머니 손을 천천히 놓았어요.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정희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할머니와 정희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 작은 원룸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정희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옷장 쪽을 봤어요. 정희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있는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된 상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희, 34살, 머리를 길게 기른 모습, 옆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때가 떠올랐어요. 25년 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 졸이던 시절, 정희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아기는 작았습니다. 100일쯤 되어 보였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가만히 봤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겨울이었어요. 정희는 남편과 함께 보육시설을 찾았습니다. 작은 건물, 낡은 간판.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입양 상담 때문에 오셨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은 두 사람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지금 아기들이 몇 명 있는데요. 직원은 파일을 펼쳤어요. 입양은 절차가 좀 복잡해요. 시간도 걸리고요. 정희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짧으면 몇 달, 길면 1년 넘게도 걸려요. 정희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기들이 낮잠 깨는 시간이에요. 볼 수 있을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한 명을 안고 나왔어요. 작은 아기. 100일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어요. 정희는 아기를 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안아봐도 될까요? 네, 조심히요. 직원이 아기를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아기는 따뜻했습니다. 정희의 품에 안긴 아기는 울음을 멈췄어요. 정희를 가만히 봤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이 아기는 언제 들어왔어요? 일주일 전이요. 병원 앞에서 발견됐대요. 정희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의 목에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금색 목걸이. 이 목걸이는요? 아기가 하고 있었대요. 그것만 유일하게 있었고요. 정희는 목걸이를 가만히 봤습니다. 예쁜 목걸이였어요. 100일 기념으로 해주는 그런 목걸이. 이 아기 입양 가능한가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생부모를 찾고 있거든요. 정희는 실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당장 입양은 어렵지만 위탁 가정은 가능해요. 위탁 가정이요? 네. 돌봐줄 분이 필요해요. 아기들이 많아서 손이 부족하거든요. 정희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아기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정희를 보고 있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정희는 아기를 직원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마음 알아. 나도 그래.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그 아기 자꾸 생각나. 나도. 데려올까?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틀 후, 정희는 다시 보육시설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못 왔습니다. 오셨네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 그 아기요.
위탁 가정하고 싶어요.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서류 작성하시면 돼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혹시 생부모가 나타나면 연락드릴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보육시설을 나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이제 엄마가 있어. 걱정 마. 아기는 정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희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도 아기를 보자 웃었어요. 우리 아들이야. 정희도 웃었습니다. 응, 우리 아들.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 두 달, 1년. 보육시설에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생부모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희는 아기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아기는 정희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육시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부모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정식으로 입양 진행하시겠어요? 정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기는 정희의 아들이 되었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정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있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정희는 병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정희는 청소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착했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공부 잘하잖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나 빨리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안 돼. 넌 대학 가야 해. 엄마, 나 이미 마음 정했어. 군대 다녀와서 바로 취업할 거야. 아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군대에 갔습니다. 2년의 시간, 정희는 아들이 없는 집에서 혼자 지냈어요. 외로웠지만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길 기도했습니다. 제대 후 아들은 바로 취업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제 2년째였어요. 매달 월급을 받으면 반은 정희에게 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청소일 그만해.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무릎 아프잖아. 제발 그만둬. 하지만 정희는 계속 일했어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어요.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자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합니다. 아들이 있으니까요. 대학은 못 보냈지만 아들은 잘 자라줬어요. 효자였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기의 목. 거기에는 작은 금목걸이가 보였어요.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걸이. 할머니 사진 속 아기가 하고 있던 그 목걸이. 정희가 키운 아기도 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설마. 정희는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은 깜깜했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정희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목걸이를 자세히 봤어요. 모양, 크기, 디자인. 할머니가 간직한 사진 속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정희는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해준 거야. 보육시설 직원이 말했어요. 아기가 하고 있었대요. 그것만 유일하게 있었고요. 그렇다면 25년 전 병원 앞에서 발견된 그 아기가 할머니가 잃어버린 아들이란 말인가요?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왜?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정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알지?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었어. 전화를 끊고 정희는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희가 25년 동안 키운 아이, 그 아이가 할머니의 친아들이라면 정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하나뿐이었어요. 사진, 목걸이, 그리고 할머니의 떨리던 눈빛.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겹쳤습니다. 정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5년 전 보육원에서 아기를 데려온 직후 찍은 사진. 아기의 목에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병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르신,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희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간직해온 사진 옆에 정희의 사진을 나란히 두었어요. 두 장의 아기 사진.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사진을 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한 장, 또 한 장. 그러다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사진 속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가 해준 거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석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퇴원 일정 말씀드리려고.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김민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예요. 25년 전 보육원에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찾으시는 아들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김민석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진만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목걸이가 같아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각인까지. 김민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슷한 물건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김민석의 시선은 사진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직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김민석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의사는 김민석을 바라봤어요. 이사님, 확인을 해야 오해도 정리됩니다. 안 됩니다. 김민석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께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정희는 김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막으세요? 김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검사하고 싶어? 모두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애를 못 찾아서 맞는지 알고 싶어. 김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의사가 분명하시니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희는 병실을 나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병원에 좀 와줄 수 있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야. 그날 오후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약간 가빠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말 안 했잖아. 정희는 아들을 병실 앞 의자에 앉혔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아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정희는 손을 꼭 쥐었다 풀었다 하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어제 저 할머니 아들 사진을 봤어. 그리고 오늘 어떤 걸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확인하다니 뭘? 정희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아들이 어릴 적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 기억나지. 어릴 때 사진이잖아. 정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사진의 목걸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 목걸이, 왜?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사진에도 똑같은 목걸이가 있어.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어요. 아들아, 너한테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아들은 말없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엄마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의 숨이 멈춘 것처럼 보였어요. 뭐라고? 25년 전 보육원에서 데려온 아이야.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가 났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인해야 해. 확인하다니 뭘? 정희는 병실 문 쪽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이가 있었대.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엔 겹치는 게 너무 많아. 아들은 입술을 떼었다 붙였다 하더니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른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 그거 말하는 거지? 정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내가 그 검사를 하면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 정희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 아들은 한동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하자.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그냥 웃고 끝내고 싶어. 정희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오후 DNA 채취가 진행됐습니다. 할머니와 아들. 김민석은 병실 한쪽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선 채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이틀 뒤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민석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어요.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사진을 보던 그의 눈빛, 검사를 막으려던 태도, 그리고 갑작스러운 부재.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이미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틀은 길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에 도착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병실 문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김민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재단으로 연락해도 출장 중이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정희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닐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는데도 마음은 계속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진 속 목걸이가 자꾸 떠올랐고 할머니의 떨리던 눈빛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그대로 병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정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정희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뭐 있는 날이야? 정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었어요.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괜찮아?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주머니 안에서 꼼지락거렸어요. 버티고 있는 사람의 습관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민석 이사님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숨을 들이켰어요. 아들은 의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두 분은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은 99.9%입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고 어깨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한 듯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맞는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어르신. 그제야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작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민준이. 오래된 이름이었습니다. 네, 민준이.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엄마, 나 지금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말 안 한 게 너무 많았어. 왜?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지금이야?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들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어요. 지금은 이유가 아니라 버티는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한서 재단 이사 김민석 씨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민석 씨가 회장님을 외곽 지역에 내려놓고 혼자 돌아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병원 CCTV와 차량 이동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체온증 상태와 발견 위치를 고려하면 고의적인 유기로 판단됩니다. 할머니는 경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괜찮다는 말이 아무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민석은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해외로 출국하려던 중이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25년 전 기록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회장이 아기를 잃어버렸던 그날, 병원 인근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 당시 병원 차량 기록, 그리고 김민석의 서명. 정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회장이 아들을 찾지 못했던 이유가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다는 걸요. 김민석은 회장 곁에서 재단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에게는 늦둥이로 얻은 그 아이 말고는 다른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회장은 100일 무렵 잃어버린 아이를 찾지 못한 채 재단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 실무의 대부분을 김민석이 쥐고 있었어요. 회장이 아들을 찾기 위해 움직일 때마다 결국 서류는 김민석의 손을 거쳤습니다. 보육원 기록도, 병원 기록도, 연락 가능한 단서도 그에게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단서는 늘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김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25년 전 회장님의 친자를 유기했습니까? 김민석은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은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를 전부처럼 아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도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김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재단은 제가 실무를 맡아 키운 곳이었습니다. 이사회도 투자도 계약도 제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라면 회장님은 제 손을 놓을 거였고 재단은 그 아이에게 갈 거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더니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앞에 두면 누군가 데려가 살리겠지.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죽이려 한 건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동으로 어머니와 아이는 25년을 서로 잃었습니다. 그 책임을 합리화로 덮을 수 있습니까? 김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어요. 피고인은 왜 회장님을 유기했습니까? 김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치매가 오기 시작하면서 회장님이 가끔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찾고 목걸이를 말하고 어떤 날은 제 얼굴을 보고 한참을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오면 제가 한 일이 전부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데려갔습니다. CCTV 없는 곳으로요. 그날 밤 정말로 돌아가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법정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민석에게 유기죄, 살인미수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쾅! 판결 봉소리가 울릴 때 정희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너무 늦게라도 바로잡혔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는 햇빛이 가득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병실에 들어오면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름은 자주 틀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꼭 잡았습니다. 어디 가지 마. 그 말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내가 키운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질까 봐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 시간을 누가 부정하든 정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사람이 된 건 피 한 방울이 아니라 매일의 밥과 약과 기다림 때문이었다는 거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두 분 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듯 하다가도 아들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내 아들.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담당 변호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회장님 명의의 자산은 법적으로 아드님께 상속될 예정입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그 말에 정희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선택할 사람인지 이제는 분명했으니까요. 25년 전 아이는 욕심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한 여자는 그 아이를 끝까지 키웠습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누군가는 사람 하나를 지키는 게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끝내 남는 건 후자였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남았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서로를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분명했습니다. 나쁜 마음은 결국 드러났고 지킨 마음은 끝내 남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신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찬스였습니다.